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 중세 유럽에 존재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진인데요. 이들은 충격적이게도 가문 내 근친혼을 통해 권력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처럼 아래턱이 툭 튀어나오는 주걱턱을 비롯한 다양한 유전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순종 강아지들은 유전 질환으로부터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직접 연구하고 판매하는 리브펫의 임유빈입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강아지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는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늑대로 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사냥이나 경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늑대를 길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간과 함께 점차 우리가 아는 개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세계 애견 연맹이 관리하는 견종의 표준은 무려 344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종류가 과연 자연적으로 진화하고 발생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강아지의 외모, 성격,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체구의 귀여운 강아지를 원하는 경우 작은 강아지들끼리, 사냥에 능한 개를 원하면 사냥 능력이 뛰어난 견종끼리 교배를 시키는 방식이죠. 중세 유럽과 중국, 이집트에선 체계적으로 이런 교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는 미용적인 목적이 강해지면서 외모와 개성이 강조된 품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3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식 애견협회가 설립됩니다. 이 협회는 품종의 혈통을 등록하고 품종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단체가 생겼다는 것만 봐도 당시 영국에서는 선택적 교배를 통해 정말 다양한 강아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리트리버, 웰시코기, 잉글리시 불독 같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죠. 그럼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프랑스에서 귀족과 상류층이 작은 소형견, 화려한 견종을 선호하면서 프렌치 불독, 바셋 하운드 같은 작고 우아한 토이 품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작업성과 체력이 중요한 나라였기에 도베르만, 저먼 셰퍼드, 로트와일러 같은 군견, 작업견 중심의 품종 개발이 이루어졌죠. 물론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각자 목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견종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강아지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을 리 없습니다. 웰시코기나 닥스훈트 같은 짧은 다리와 긴 허리를 가진 강아지들, 불독과 퍼그, 시추처럼 납작한 코를 가진 단두종 아이들, 이런 외형은 자연에서라면 생존에 불리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은 미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우연한 유전적 돌연변이로 한두 마리가 태어났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품종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끼리의 교배, 즉 근친 교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형적 특징이 고정되면 전문 브리더들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번식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들은 순종견이라 불리며 혈통서를 받게 되고 펫샵이나 분양처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판매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근친교배는 강아지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동일한 유전자형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염이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 강아지가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무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전병의 발현 가능성입니다. 사실 건강한 강아지들도 유전자를 하나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근친교배가 반복되면 양쪽 부모로부터 같은 열성 유전자가 자손에게 동시에 전달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유전병이 실제로 나타날
발전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심장질환, 척추 문제, 각종 피부 문제 등 다양한 질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말티즈, 말티푸 같은 강아지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슬개골도 같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 구조 자체가 슬개골 탈구가 잘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불독과 같은 이는 코가 짧은 단두종 강아지들은 숨쉬기 어려워지는 이유도 결국은 외모를 위해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량한 결과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강아지도 유전병이 있는 걸까? 앞으로 계속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요즘은 무작정 근친 교배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교배시키는 브리딩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혈연, 즉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배를 인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품종의 특징을 고정하기 위해 쓰이지만 유전병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보다 조금 느슨한 방식, 라인 브리딩인데요. 사촌 이상의 혈연 관계가 있는 개들끼리 교배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면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할 땐 5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공통 조상이 없는 개체들끼리 교배하는, 즉 아웃브리딩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배되었는지는 혈통증명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교배 방식이든 간에 결국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전자가 섞여 태어난 믹스견에 비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순종 강아지들은 구조적,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웃브리딩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말티푸, 폼픽스 같은 믹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로서 이 아이들의 유전적 다양성, 강인함을 가까이 느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무조건 나쁘거나 믹스견이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강아지를 볼 때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이든 그 안에 감춰진 구조적 불편함이나 유전 질환의 위험을 미리 알고 그에 맞게 잘 돌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종마다 어떤 유전적 취약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반려견과의 삶을 위한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브펫의 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